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은금요강좌를 맡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조수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주제는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입니다. 먼저 강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서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제가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특성상 저희가 질의응답을 이제 받기가 어려워서 제가 강의 수준을 경제학을 전공하시지 않은 대학생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맥락에서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금융기획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 제도 중 가장 이제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정책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좀 저희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 상반기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이제 많이 확산되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많이 개정이 되고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챕터가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중앙은행의 그 정책 목표를 먼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반드시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물가 안정, 그다음에 금융 안정, 환율 안정, 그리고 완전 고용 등 그 각국에 처한 중앙은행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목표는 조금씩 상이합니다. 다만 이제 대체로 중앙은행들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97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소위 말하는 오일 쇼크라고 하는 이제 사태가 발생하면서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가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을 하게 됐고, 이렇게 오일 쇼크를 인해서 물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실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근데 공감대가 모아지면서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로 주요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에는 이제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다면서 이제 금융 시스템의 불균형이 좀 확대됐고, 그런 금융 시스템의 불균형도 이제 물가와 더불어서 실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제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공감대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이제 정책 목표로 삼는 중앙은행이 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공개시장 운영, 지급준비 제도, 그리고 여수신 제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시장 운영은 사실은 이제 단기 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중앙은행이 국채 등을 매매하면서 자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수단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단기 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그 만기를 기준으로 보통 이제 콜 시장이나 CD, CP 같은 단기 자금이 융통되는 시장을 단기 자금 시장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만기 1년에 자금이 융통되는 시장, 즉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 등을 이제 자본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앙은행은 이 중에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국채 등을 매매해서 자금의 양과 금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현대중앙은행이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시장 친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목표하고자 하는 자금의 양과 금리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수준을 중앙은행이 좀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미세한 조정이 가능해서 선호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급준비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이 부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고객들이 은행에 와서 예금을 했을 때 은행들이 그 받은 예금의 일부분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갑작스러운 인출이 몰리거나 이랬을 때 은행들이 지급을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준비제도를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대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뭐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급 효과가 좀 이제 무차별적으로 많이 퍼지는 데다가 시장 친화적이라기보다는 좀 기조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주로 이제 뭐 중국 등 이런 이제 국가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신 제도인데요. 이게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등에 대출하거나 예금을 받아서 신용 공급 규모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중앙은행의 여수신 제도는 중앙은행과 은행 간의 대출과 예금이 이제 교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와서 예금을 이제 가입하거나 혹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금융기관도 중앙은행에 대해서 예금을 예치하거나 대출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융기관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으로 표시로 이제 되어 있는데 뭐 대개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은 은행과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아닌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직접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의 여수신 제도는 신용 경로나 금리 경로들을 통해서 실물 경제에 파급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로가 나와 있는 금리 경로, 자산 가격 경로, 환율 경로, 기대 경로, 신용 경로, 위험 선호 경로 같은 이런 다양한 경로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여수신 제도가 금리 경로와 신용 경로를 통해서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정도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만기에 따라서 시장을 단기 금융 시장과 자본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에 따라서 그 금융시장을 직접 금융시장이나 간접 금융시장으로 좀 다르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 참가자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회사채 등을 직접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이야기하고요. 간접 금융이라고 하면 이제 은행이 매개체가 돼서 자금의 수요자나 자금의 공급자를 이제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시장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금융은 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요. 우리나라나 일본, 유럽 같은 경우는 간접 금융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 형태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간접 금융이 발달된 형태일수록 중앙은행의 여수신 제도가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이제 중앙은행의 여수신 제도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동성 공급, 두 번째가 최종 대부자 기능, 세 번째가 단기 시장 금리의 변동성을 제어, 네 번째가 지급 결제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동성 공급은 상호보험 재할인 등을 통해서 은행에게 일상적인 영업자금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상호보험 재할인이란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설명하자면 좀 간단하긴 합니다. 상호보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상거래를 통해서 발생된 어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납품업체한테 납품을 받고 자금을 이제 결제하는 방식에서 어음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뒤에 이제 이 어음을 가지고 지정된 은행에다가 이 어음을 제시하면 어음에 적힌 금액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삼성전자가 납품업체에다가 어음을 제시를 해주면 이게 하나의 결제 수단이 되는 건데요. 근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그렇게 되면 이 납품업체는 현금을 이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유동성 위기에 빠질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납품업체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어음을 가지고 이제 지정된 은행에 가서 이제 3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제시를 하면 은행은 그 먼저 제시받은 그 날짜만큼의 수수료나 이자를 차감을 하고 이제 나머지 금액을
그 납품업체한테 지급을 하게 됨으로써 납품업체가 유동성을 공급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상호보험을 할인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은행도 상호보험을 받았으니까 이 자금을 가지고 중앙은행에 이걸 제시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중앙은행에 이 상호보험을 제시하게 되면 할인된 상호보험을 다시 중앙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를 상호보험의 재할인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중앙은행이 이 어음을 매입해 주면서 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들의 이제 영업자금의 공급 수단으로 과거에는 좀 활용이 됐었습니다. 제가 과거라고 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이 사용됐던 거는 과거에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발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못했을 그 시기에 이제 사용되던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종 대부자 기능인데요. 이건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 활용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의 중요한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이 뭐 일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큰 충격에 따라서 자금 부족에 직면하게 됐을 때 필요한 자금을 중앙은행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금융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게 됩니다. 은행이 이제 자금 부족에 직면해서 그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도에서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은행의 과다 차입이라든지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벌칙 금리를 적용해서 평상시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금리가 이제 부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기 시장 금리의 변동성을 제어한다는 기능인데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여기는 이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성 여수신 제도를 통해서 정책 금리를 중심으로 상하 일정 한도의 금리 수준에서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리고 흡수함으로써 단기 시장 금리의 변동성을 제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대기성 여수신 제도라는 단어가 조금 중요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스탠딩 퍼실리티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2008년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성 여수신 제도는 언제든지 제도를 열어놓고 이제 금융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그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이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게 입증이 되면서 뭔가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큰 충격이 왔을 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용하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결제 원활화에 기여한다는 기능인데요. 일중장자 대출 제도 등을 통해서 일시적인 결제 자금, 부족 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일중당좌 대출 제도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내용은 일중당좌 대출 제도라 하면 일중에, 그러니까 영업일 중에 이제 은행이 자금이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기준에서는 은행이 자금이 여유가 있는데 특정 시점에서는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서 이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일시적인 결제 자금 부족을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해줌으로써 실시간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그런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시켜주고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중앙은행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인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 제도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대출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은행의 대출 제도에서 신설된 제도도 많이 있고요. 기존 제도가 확대 운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좀 최근에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수신 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대 이전에 이제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이제 달리고 있을 그 시절에는 자금의 추가 수요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의 창구로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여수신 제도가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은행이 전략 산업에다가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한국은행이 저리로 은행에다가 다시 제출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던 시기였고요.
90년대 들어서면서 이 과도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금리가 자유화되고 금융시장의 개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금융의 비중이 많이 좀 줄었고요.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이제 시장 금리라든지 자금의 흐름을 이제 그대로 좀 이제 존중하고 그대로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통화 방식의 정착의 필요성이 좀 증대가 됐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금의 선진적인 대출 제도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데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일중 당좌 대출 제도가 2000년에 도입이 됐고요. 자금 조정 대출 및 예금도 200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1994년에 도입됐던 총액 한도 대출을 지금의 금융중개 지원 대출로 개편을 한 게 2013년이었고 지금 2020년까지 끊임없이 한도가 개정되고 그다음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은행의 대출과 예금의 대상 주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행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을 하나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은행 입행하고 나서 지금 10년 차인데 처음 입행을 했을 때 주변 지인분들께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 그럼 나도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의를 지금도 종종 하고 계신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대출을 하거나 예금을 받지 않습니다. 한은법의 79조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을 상대로는 하고 있지 않고요. 한국은행의 기능을 좀 이제 과거에 좀 이제 강의를 들어보셨거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의 기능 중에 은행의 은행이라거나 정부의 은행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말 자체가 은행과 정부로부터는 이제 예금을 받을 수 있고 한국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실제로 한은법의 64조 그리고 54조에는 은행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정부에 대해서도 여수신이 가능하다는 게 71조, 7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 기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출이나 예금이 가능한 주체는 은행이나 정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개인은 완전히 X라고 되어 있는데 영리 기업 같은 경우는 X가 아니고 사선이 하나만 그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한은법 79조에 의해서 대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엄밀한 요건 하에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한은법 80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근거해서 올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표로 해봤는데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예금제도 현황입니다. 일단 처음 말씀드렸던 일중당좌 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조정 대출, 그리고 자금조정 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중개지원 대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특별대출, 이렇게 네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중당좌 대출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중에 은행의 일시적인 지급 결제의 부족 자금을 중앙은행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 한도는 없고 대출 금리가 뭐 3년물 국고채에서 이제 콜금리를 뺀 부분만큼이 이제 금리로 부과가 되는데 이거는 뒤에 일중당좌 대출을 설명을 드릴 때 조금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조정 대출 및 예금은 이 내용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상하 일정 폭의 금리 수준에서 차입 또는 예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기시장 금리가 지나치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걸 막고자 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현재 기준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상한 자금조정 대출이 기준금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를 이제 범위로 두고 있는데요. 지금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조정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게 되는 이율을 부과가 되고요. 자금조정 예금은 최저 이율이 0%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이 주석의 기준을 적용을 받아서 현재 자금조정 대출 금리는 1%고 자금조정 예금은 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인데요.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해서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은행의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도가 25조 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강화의 필요성이 많이 점증되면서 저희가 이제 10조 원의 한도를 추가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은행에 대한 대출 금리, 저희가 이제 은행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한 금리가 0.25%로 매우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기는 1개월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대출은 최종대부자 대출이라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행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라 그런 금융위기라든지 특별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신설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 제도들도 올해 이 취지에 맞게 신설된 제도들이 있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중당좌 대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총 결제 요청 금액이라는 내용이 보이시는데, 은행이 전체 결제를 지급을 해야 되는 요청 금액이 이제 저 네모 박스라고 하면 현재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으로 첫 번째로 대응을 할 텐데, 이게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중당좌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은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100억 원이 있고 오후 2시에 받을 금액이 200억 원이 있다 그러면 그날 기준으로는 100억 원의 자금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오전 10시에 일단 100억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잔액이 만약에 50억 원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해주고 해소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일중당좌 대출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는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에 따라서 구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업시간 시작인 오전 9시부터 5시 50분입니다. 말 그대로 은행의 영업시간 기준, 그러니까 이제 자금 이체가 종료되는 그 시간까지 일중당좌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고, 이 시간 안에 발생이 되는 부족한 금액은 은행이 제공한 담보 범위 안에서는 자동으로 언제든지 중앙은행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중당좌 대출의 그 도입 취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은행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중당좌 대출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은행이 이제 이 대출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쓴다든지,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으려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이자인 것은 아니고요. 은행의 자기 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의 기준은 3년물 국고채 금리에서 콜금리를 제외한 부분만큼의 이자가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콜금리가 3년물 국고채 금리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금리가 역전이 되게 되면 이 경우에는 금리가 이제 0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제도가 이제 자금 조정 대출과 예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이 이제 자금 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 자금이나 여유 자금을 금액이나 횟수에 구애됨이 없이 차입하거나 예치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제도는 2008년 3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일단은 그 자금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있다 그러면 자금조정 대출 금리가 있고 이제 자금조정 예금 금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에서 1%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한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데, 기준금리가 1%를 하회하게 되면은 이 자금조정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의 2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의 2배인 1%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금조정 예금 금리는 최저하한인 0%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은행들이 자금조정 대출을 더 많이 활용을 할까요? 자금조정 예금을 더 많이 활용을 할까요?
일단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금 조정 예금을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금 조정 대출을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금 조달이 이제 자금 조정 대출을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받게 되면 시장에 그 참가자들한테 이 은행은 단기 금융시장에서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없어서 힘들어서 이제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낙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 조정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시장 금리의 안정화 효과가 자금 조정 대출 예금이나 대출을 통해서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요 가운데 있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가운데 있는 점선이 기준금리라고 생각을 한번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위에 아래 그어져 있는 그 실선이 이제 저희가 자금 조정 대출의 여신금리 그리고 자금 조정 예금의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점선과 같이 설정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금리도 이 범위를 크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자금 수급 상황에 따라서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그 자체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화된 상태를 원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완전히 기준금리와 일치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허용은 하되 가급적이면 저 실선으로 그어진 범위까지는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금 조정 대출이나 자금 조정 예금이 도입이 된 건데요. 일단 자금 수요가 많이 시장에서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이 상한에 있는 대기성 여신금리 수준까지 오게 되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선택할 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든지 아니면 중앙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빌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 자금 조정 대출이 지금 저 상한으로 중앙은행을 통해서 공급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단기 금융을 조달을 해가지고 자금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설정한 자금 조정 대출 금리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이제 자금 수요가 많이 좀 떨어져서 시장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이제 여유 자금이 많아서 은행이 자금을 어디다 예치해 두려고 할 때 단기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중앙은행이 예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 대기성 수신금리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보다 더 내려가는 수준으로 금리를 주는 다른 단기 시장에서 예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예치를 하게 되면 저만큼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의 상한과 하한을 저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기준금리의 일정 폭 이상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단기 시장 금리가 이제 안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금 제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당좌 예금, 자금 조정 예금, 결제 전용 예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조정 예금에 대한 설명은 자금 조정 대출을 설명드리면서 이미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당좌 예금 같은 경우는 은행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은행이 예금을 한 다음에 중앙은행에다가 일정 금액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당좌 예금을 계좌를 개설해서 이제 중앙은행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하게 되는 기본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도 은행에 가셔서 예금 계좌를 하나 개설하고 이제 계좌를 하나 받으실 텐데 그런 개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 전용 예금은 금융기관 간의 지급 결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예금인데요. 예금 같은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제가 이제 이번 강의의 주제가 대출 제도의 설명인 만큼 대출 제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도 일종의 그 지급되는 금액이라든지 들어오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는 세입과 세출을 통해서 자금의 과부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입이라고 하면 주로 뭐 법인세나 소득세 등 이제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시기가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이제 상이하게 세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들어온 세금을 활용해서 정부가 사업을 하게 될 때 들은 이제 지출이 나타나는 양상은 사업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연중에 상시적으로 세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지는 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뭐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혹은 재정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이제 빌려서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도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는 있지만 이거를 이제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면 발권력이 남용되게 된다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을 할 때 매년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대출의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범위가 정해지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그 자금이 필요할 때 한국은행에 그 자금에 대한 신청 공문을 보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정부 대출이 실행하게 되는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2020년 올해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40조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다가 이제 자금을 빌려줄 때도 당연히 무이자로 빌려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 규모가 그 방식이 일단 직전 분기의 마지막 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2분기의 마지막 월이니까 6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6월에 이제 6월 현재의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다가 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은 이제 시중 유동성을 조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과 정부에 대한 대출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영리 기업에 대한 대출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일부 가능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현재 이제 금융통화위원이 7분인데 그 7분 중에 4분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 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신설된 제도는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특별대출 사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의 뭐 주요 사례를 몇 가지만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IMF 때 이제 금융위기가 닥쳐오면서 이제 종금사의 업무가 좀 많이 힘들어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실제로 콜시장에서도 신용경색이 좀 심하게 와서 이제 종금사나 증권사에다가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2조 원의 대출을 실행했던 과거 사례가 있고요. 그 과거 사례들보다 좀 올해 신설된 제도를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해 사례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4월 달에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라고 해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일반 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성 여신 항상 열려 있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도를 4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출이 가능한 대상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법 80조에 의해서 진행된 대출은 아니고요. 증권사, 보험사에 대한 대출이 일단 이 80조에 의해서 가능한 제도로 설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는 굉장한 이제 금융시장에 경색이 왔을 때 신청이 왔을 경우에 언제든지 대기성 여신의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실적이 금융안전대출 제도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적이 없는 것이 오히려 금융시장이 그만큼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주는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좀
도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7월 달에 그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기구, SPV라고 특수목적 기구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8조 원을 대출을 이제 한국은행이 해주기로 한 건데, SPV라는 그 주체 자체가 은행이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직에 대한, 이 기관에 대한 대출 자체가 그 한국은행법 80조에 의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8조 원은 현재 이제 조성된 규모를, 대출 예정 규모를 이야기하고요. 현재는 1조 7,800억 정도가 대출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신청이 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SPV라는 기구에다가 매입 자금을 이제 대출을 해주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지금 이제 저희 금융기획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 굉장히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위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하고 금리 추이를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좀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점점 내려가고 있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가 최근 들어 올해 들어서 금리도 많이 내려가고 한도도 크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한도가 많이 늘어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5조 원을 두 번에 걸쳐 갖고 총 10조 원의 한도를 늘려서 이렇게 한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고요. 금리도 3월 17일부터는 0.25%로 굉장히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제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림은 지금 한국은행이 은행에다 대출을 해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중소기업에 들어간 것처럼 돼 있는데,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게 은행이 중소기업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게 먼저고요. 그 실적에 따라서 그 실적의 일정 부분을 한국은행이 0.25%의 금리로 은행에 대출해 주는 게 이제 이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순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은행에다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게 먼저가 되면 특정 부분에 대해 시장이 자연스럽게 그 지원 부분을 선택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지원 부분을 특정한다, 뭐 이런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먼저 은행들이 자유롭게 심사를 해서 중소기업에다가 대출을 해주면 거기에 실적에 비례해서 한국은행이 은행에다가 사후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는 아까 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리로 저희가 이제 은행에다가 0.25%의 금리로 은행에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걸 어떻게 운용하냐면 실제로 자기들이 먼저 대출을 해주면서 사후적으로 저희한테 0.25%로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반영해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금리를 그만큼 감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다가 대출을 해줄 때는 실제로 원래 중소기업이 받아야 이제 지불했어야 되는 이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금리로 취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크게는 이제 5가지로 구분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총 한도는 35조 원으로 운영이 돼 있고, 그 지원 부분에 따라서 세부 프로그램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프로그램은 하나씩 이제 화면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성장 일자리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지방 중소기업 지원. 작년까지는 요 4개의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3월 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서 처음에 5조 원이 이제 5조 원 규모로 운영이 됐었고요. 5월 18일 날 그 5조 원으로도 좀 더 이제 좀 부족하고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저희가 5조 원을 추가 증액을 해서 지금 현재는 10조 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의 금리는 현재 0.25%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역금융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한도는 2.5조 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이 뭐 수출 신용장, 수출 계약서, 내국 신용장 등을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뭐 보증을 받거나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그 실적을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보고를 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한도는 1.5조 원이었는데 작년 10월 달에 이제 수출 중소기업의 지원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1조 원을 더 증액해서 현재 2.5조 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성장 일자리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한도가 6조 원이었는데 작년 10월 달에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이 3조 원 늘었고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도 1조 원이 신설이 되면서 10조 원으로 운영이 되다가 올해 3월 달에 창업 기업이랑 일자리 창출 기업에도 이제 지원을 1조 원을 더해서 현재 운용 규모가 11조 원 규모라서 단일 프로그램으로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한도의 규모가 큰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은 뭐 기술형이라든지 일반 창업 기업,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기업,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런 이제 국가 경제의 성장력을 잠재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인데요. 이 한도는 중소기업 신용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에는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어서 사이클이 있는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은행들도 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좀 많이 해주려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로 기업들도 자금이 좀 넉넉합니다. 그런데 불황이 됐을 경우에는 은행들은 대출을 좀 줄이고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려는 경향이 커지는데 기업들은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 돼서 상대적으로 이제 미스매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황일 경우에 중앙은행이 이제 대출을 늘림으로써 기업의 자금 수요에 좀 이제 충족을 해주고 자금의 유동성을 좀 공급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현재 이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은 이 목적에 따라서 현재 가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과거에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던 설비 투자 지원이나 영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운영되고 있는 기간 동안 이제 은행들에게 대출을 해줬던 그래서 그 기업들이 빌려간 만기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만큼만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으로 옮겨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야 되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만약에 그 요건이 부합한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이 5.5조 원의 한도를 활용해서 중소기업 대출을 좀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중소기업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이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한도는 5.9조 원이고 지방 중소기업의 대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지역 본부가 한국은행의 지역 본부가 지금 이제 15곳이 있는데 이 15개의 지역 본부가 직접 판단을 해서 지원 부문이나 지원 산업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문으로 지원할지도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 산업이나 주력 산업 혹은 취약하거나 좀 육성을 원하는 그런 산업들이 다양한 범위에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이 올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도는 현재 10조 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금리는 0.25%고 말 그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처음에 3월 9일 날 5조 원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가 워낙 초반에 피해가 컸고 자금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5월 18일 날 다시 5조 원을 증액해서 현재 10조 원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3월 9일 날 지원할 때만 하더라도 지원 범위가 서비스업 같은 경우 중에서도 도소매업, 그다음에 음식 숙박업, 운수업, 여행업, 창고업 등 이제 주요 피해가 컸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3월 17일 날 서비스업 전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워낙에 피해가 빠르게 초반에 확산이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피해가 컸던 학원들이 이제 휴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 서비스업을 포함해서 서비스업을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즉 이제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나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비율도
기본적인 지원 비율보다 훨씬 더 상향을 해서 우대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라든지 혹은 농림어업 등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런 산업들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을 바꿔서 사실상 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업체당 지원 한도도 한국은행이 이제 시중은행에다가 대출해주는 그 금액 기준에서는 현재는 5억 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도도 높은 수준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의 유사한 지금 이제 금융중개 지원 대출만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던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라든지 SPV 같은 특별 이제 매입 기구에 대한 설립, 이런 것과 비슷하게 실제로 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한정된 이슈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타격을 미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관련 대출 제도를 신설하거나 더 확대하면서 이제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MSLP라 그래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의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미 연준이 이제 이 SPV라는 이제 특수 매입 기구에다가 대출을 실행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ECB 같은 경우도 TLTRO가 이제 1, 2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지금 이제 3까지 확장이 돼서 민간 부문에 대한 은행 대출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BOE 같은 경우 이제 영란은행 같은 경우도 TFSME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적격 담보에 영란은행의 대출을 실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대출 지원 기금을 통해서 은행의 적격 담보에 일본 중앙은행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각국 중앙은행들도 각 이제 유사한 대출 촉진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런 대출 제도들을 앞에 설명드렸던 제도들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의 담보의 여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기존 담보가 국채, 그다음에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같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안정적인 담보만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받았었는데, 올해 4월 이후에는 산업금융채권이라든지 수출입금융채권, 일반 은행채, 예금보험공사의 발행채권 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채권을 적격 담보로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기존의 적격 담보 외에도 다른 담보들도 추가로 받아서 이제 은행들이 제출할 수 있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여력을 좀 확보를 해주고, 그래서 대출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가장 큰 효과는 일단 기업들에게 저희가 35조 원의 규모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0.25%의 낮은 금리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은행들이 금리 감면을 많이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출 금액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가용성이 확대됐다는 거. 그래서 은행 중소기업들의 일시적인 자금 난이 해소가 되는데 일조했다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이나 신성장 일자리, 지예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처럼 각 부문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중소기업들이 이자를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줄여줬다. 그리고 경영활동, 아까 신성장에서도 창업기업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신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개시하려는 중소기업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저희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그 대출을 받아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은행들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는 상품을 별도로 출시해서 만들어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상품을 취급하면서 그 요건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추가로 금리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숙련도가 굉장히 높아서 수요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몰아치는 그런 시기에도 굉장히 이제 대출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각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수요가 들어왔지만 각 지방의 은행들이나 시중은행들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빨리 대응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궁금한 점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뭐 현장에서 만약에 직접 강의를 하는 방식이었으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출 제도의 설명이라든지 그 대출 제도에 대한 각종 이제 운영 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좀 상세하게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고 좀 내용을 좀 알아가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도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그 담당 팀이라든지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 가장 상세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금요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